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최근 경제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불확실성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자산시장이 급등락을 하고 있죠. 주식시장은 오히려 조용한 편인데 국채시장 쪽이 급등락을 많이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 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의회 선거 쪽도 지금 현재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공화당이 장악하는 레드웨이브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사실 행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장악되면 공화당의 레드웨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민주당의 블루웨이브가 나타나도 금리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어느 쪽도 재정을 줄일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불확실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면 공화당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하는 그런 우려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안정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모습은 22 포럼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됐었죠. 제가 봤을 때는 통화정책이 이제 시장의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2 포럼에서 파월 의장이 또 한 역할을 했죠.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때 금리를 또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 전에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이 대목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짧은 동영상이 세인트 루이스 페드에서 만든 동영상인데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만든 게 아닌가. 한번 보시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거치고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인플레이션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 뭐 꼭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높아졌었던 그런 인플레이션 자체가 디스인플레이션 수준,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2%에서 3%대 인플레이션, 그 정도로 진정되는 모습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중립금리나 내추럴 금리하고 연동돼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든다 하면은 페드 기준금리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확신이 드는 그 타이밍을 계속 찾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지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늦지 않게끔 정책을 조절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이 단어를 쓰면은 유통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진정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해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유통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경우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단어를 보면은 아직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유통수익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유통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한 상황에서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리가 특정 레인지 안에 갇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디스인플레이션이 거론되면서 갑자기 올라왔던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지난 주말에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왔고요.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얘기들, 22 포럼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또 중립금리에서 뭘 봐야 될지, 그러면서 다음 주에 나올 통화정책 회의의 얘기는 또 무엇이고, 이것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3개월의 긴 시나리오가 시작됐고, 이제부터는 통화정책 회의가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럴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영향권 진입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통화정책 보고서 관련된 일정 이외에도 이제 분기 리펀딩 관련해서 재무부에서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주요 이슈를 협의할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통화정책 보고서 이후에도
일정은 계속 맞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 들어서면서 7월 FOMC 회의 영향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금리 흐름, 자산시장 흐름 이쪽 점검하고 통화정책 회의 관련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급등락이 나타났었던 모습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모습들 일과성으로 보기보다는 변동성 요인은 반복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트럼프 쪽으로만 연결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엔화 쪽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엔화 쪽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흐름이 통화시장하고도 연결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었던 모습은 단순히 트럼프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경제지표가 나온 것들을 기준으로 테일러 룰로 산출했을 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갔었던 모습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6월 후반부 쪽 이쪽에 금리가 계속 올라왔었고, 이러한 적정 기준 금리가 약간씩 올라오는 그 와중에서도 유통 수익률은 거꾸로 좀 내려갔었죠. 그 모습이 또 7월 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이 있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7월 초 GS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6월 지표를 산출한 것이죠. 6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0.03. 제가 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0.03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커머디티 시장 쪽에서 원유 쪽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해상운임 쪽도 다시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 알고 있죠. 그래서 전월 5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5였는데 6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0.03으로 올라와서 전월 대비 0.47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3년 5월 저점에서 계속 반등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기록했었던 게 마이너스 1.2였거든요. 그리고 이 반등했었던 이 모습 중에서 지난달이 상승률로는 기울기가 가장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안정이 됐다 보기에는 약간 좀 찝찝한 면이 남아 있는 것이죠. 유가나 해상운임 쪽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다른 원자재가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특정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공급망 흐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돼서 금리가 안정으로 갔었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미진한 점도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이 또 무리를 해서 내려갔었던 점이 반등으로 이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타났었던 일과성으로 보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안심할 땐 아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페드 인사들이 데이터들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까지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죠. 제가 수치를 외우기보다는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지표 나오면서 지표의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과거의 지표들이 이번 지표 나오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로 놓고 보면은 실업률 포함해서 고용지표 쪽은 과열 쪽에서 안정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7월 초에는 국채 시장이 긍정적인 면을 너무 빠르게 반영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용 쪽이 과열해서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GDP 쪽이요. 우리가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가 꺾인 건 알고 있는데 뉴욕 페드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번 분기에 좀 꺾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뉴욕 페드 자료는 다음 달 것도 나오거든요. 아틀란타 페드는 2분기 추정치로 뽑고 있는데 뉴욕 페드는 이번 분기하고 더불어서 다음 분기도 같이 뽑는데 다음 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긍정적으로 가더라도 성장이 낮아지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또 흐름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 때문에 국채 시장이 계속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요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초에 나타났었던 국채 시장의 급등락은 단순히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경제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렸었던 ECB 포럼 쪽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ECB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오히려
8월에 잭슨 홀을 가리켰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ECB 포럼에 파월 의장이 스피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라가르드 총재하고요,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하고요, 이분들과 같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패널로 참석했을 때 나왔었던 그런 스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포럼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유로존의 성장이나 산업 생산성 이런 얘기 나오고, 또 통화정책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포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발표되는 그런 자료들보다는 약간 숫자도 적고 그것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전초전 성격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CB 포럼에서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8월에 잭슨홀 미팅 쪽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통점이 있죠. 포르투갈 신트라도 유명한 휴양지고요. 잭슨홀 역시 마찬가지죠. 중앙은행장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비슷한 장소에서 하나 둘씩 얘기를 꺼내면서 조금씩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파월 의장은 계속 지표를 봐야 된다. 그리고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빠르게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는 7월 FMC 회의보다는 8월 잭슨홀부터 시작해서 9월 FMC까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 라가르드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범피로드, 울퉁불퉁한 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책 빠르게 안 바뀔 거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통화정책의 전달과 중간점검, 이게 주제잖아요. ECB 포럼도 그에 앞서 하나의 시그널을 준 그런 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데이터들을 계속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한 그런 코멘트는 다음 주 의회 출석해서 할 얘기, 통화정책 보고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요 통계 자료들은 지난 6월 FMC 회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고용시장 얘기 나오고, GDP 나오고, 특징적인 건 QT 얘기 나오고, 그리고 통화정책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얘기들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통화정책이 크게 변동되기는 힘든 것이고, 실업률은 아직도 낮다. 물론 이번 달에 변화가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이고 균형 유지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테고요.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완만했지만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QT 같은 경우는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고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완화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부작용, 그리고 너무 오래 지속됐을 경우에 경제에 주는 악영향, 이거를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크게 예전과 변동되는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트라에서 얘기했었던 디스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시장을 돌려 세웠다라기보다는 금리를 일정 레인지에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런 파월 의장의 코멘트 이외에도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 우리가 주목할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하고요, 뉴욕 페드의 존 윌리엄스 총재가 발표한 내용,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고, 향후에 그러한 정책이 반복됐을 경우에 미국과 유럽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표는 2018년, 2019년에 무역전쟁 때 나타났었던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골사학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그런 지표를 예를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로는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관세가 10%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인플레이션하고요, GDP 쪽을 감안해서 수치를 뽑았습니다. 10% 관세 부여 시에 인플레이션 영향은 미국 같은 경우 1.1%가 올라가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0.1%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성장률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관세 적용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유럽 같은 경우는 1%의 성장률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수치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1.1%에다가 성장률이 0.5%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 관세를 부여할 경우에 130bp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bp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과 유로존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회의가 22주간 회의였기 때문에 유럽 쪽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을 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유로존 쪽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미국 대선이 경제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러한 자료들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좀 안 좋은 쪽의 자료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뉴욕 페드의 존 윌리엄스 총재의 자료를 보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분은 R스타라고 표현되는 내추럴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립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립금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크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과거에 중립금리가 상반된 흐름으로 진행되었었던 미국과 유로존의 디커플링이 완화되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원인이 됐었던 그런 흐름은 지나갔고 미국과 유로존의 향후 경제 흐름이 비슷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수치를 봤을 때도 기준금리가 크게 당장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유통 수익률은 특정 레인지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인도 쪽에 가서 인도 중앙은행이 주최했었던 그런 강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주제 자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인공지능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탈세계와 금융시스템 자체, 금융시스템 혁신, 이게 모두 다 불확실성하고 연결된다는 그 얘기고요.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원인에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중앙은행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가지 원칙, 독립성, 투명성,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야 되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끌고 갈 때 지켜야 될 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자체는 경제나 재정이나 또 이 정치적인 문제들,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힘든, 정치 쪽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계나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건 뭐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야 된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자주 거론하는 내용이 있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추럴 레이트. 그걸 이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의 맥락과 아주 비슷한 것이죠. 금리가 아직은 특정 레인지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 불확실성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경제 환경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앞서가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 역시 마찬가지로 당장의 정책 변화를 예상하기는 힘들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8, 9월 이벤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나왔었던 그런 흐름 자체가 8, 9월 이벤트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변화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은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이 페드의 의회 보고 절차가 지난 다음에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7월 중순 이후에 재무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재료들보다 7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는 재료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페드에 진행되는 그런 일정들 한번 보고요.
미국 재무부 쪽에선 또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